질문은 여전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거를 수출할 수 있겠냐? 답변도 여전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시작할 때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것이 내부에서 손이 묶이자 국회 예결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예결이 들어가서 예산을 전부 빼버렸어요. 그러면 사업 못 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외풍이 불어왔다. 현대항공우주가 독일하고의 독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더 좋은 제안이라고. 살아남는 방법은 멈추지 않는 것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보듯이 엄청나게 반복적인 검토를 하고 또 했습니다. 길은 멀고 풍랑은 거세도 단계 전환이 끝나기 전에 체계 개발이나 정책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한편의 뭐 드라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드라마는 계속된다.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경입니다. 오늘은 T50 고등훈련기 사업의 체계개발 준비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생한 증언을 듣기 위해 한국 최초의 초음속기를 개발하신 세 분의 주역 모셨습니다. 먼저 국방부 고등훈련기 사업단장을 역임하시며 T50 개발 사업을 지휘하신 이선희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입니다. 기초연구부터 체계개발까지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을 책임지셨던 전용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항공과 카이 소속으로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신 김영준 전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선희 박사님은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T50과 인연을 맺게 된 게 좀 궁금한데 어떤 인연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T50과는 상당히 좀 깊은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용훈 박사가 미국에서 탐색 개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공군의 그 전투발전 단장을 하면서 전투발전단장은 그 탐색 개발한 기술 그 성과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평가하러 그때 가서 그때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때 이제 전용훈 박사하고 심사를 하면서 이 항공기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훈련기급을 넘어선 아주 전투기급의 이러한 초음속의 그 모형을 이제 제시했기 때문에 그 한참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단장으로 임명이 돼서 T50을 이제 사업 관리하는 그런 책임을 맡아서 했고 또 그 뒤에 나중에 또 지나서 이미 개발이 거의 완성된 항공기를 제가 그 방위사업청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해외 판매하러 이제 여러 나라를 정말 갔었거든요. 미국에도 가고 엄청나게 이거를 판매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저는 이 T50과 상당히 좀 많은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김 전무님은 그 T50 그 사업단장으로 왔을 때도 인연이 있었고 또 방위사업청장의 직책을 맡아서 터키에 기본 훈련기를 이렇게 수출하고자 한참 그때 브라질하고 경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책임자로 우리 방위사업청을 방문해서 같이 그 수출하는 것에 같이 의기투합됐던
그런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이제 그 KT1 터키 수출 과정을 좀 다뤄봤는데요. 오늘 또 이제 우리 카이 소속 그 당시에 우리 예. 김영준 전무께서도 그 이선희 청장님을 기억하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요. 아이 그럼요. 예. 지금 청장님 말씀 또 우리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을 막 이끌어 오시다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제 나중에는 청장님이 되셔서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제품, 방산 제품들을 또 수출하는 역할도 하시면서 고군분투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 팔자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이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했던 엔지니어가 커서 나중에는 팔아본 적이 없으니 만든 사람이 그나마 제일 잘 알지 않냐 제품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조종사 출신 분들, 우리 직원들하고 또 때로는 공군의 조종사들하고 연합으로 해외 마케팅 수출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지금 생생하죠. 2007년이었습니다. 2007년에 그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던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T-50을 저희가 최초로 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2006년부터 경주하고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정확히 같은 기간에 2006년부터 터키에는 KT-1 기본 훈련기를 최신형으로 마케팅하기 위해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다니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도 같이 그 많은 동고동락하면서 제가 이제 애쓰시는 걸 봤고 저희도 고생을 같이 했는데 이제 청장님이 되신 이후에는 세계 현장을 무대로 같이 뛰는 셈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청장님이시니까 정책 결정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 저희들의 뒤에 후광이 돼 주셔야 되는데 어느 나라나 첨단 항공기인 KT-1도 물론이고 T-50은 더더욱 대한민국에서 개발도 체험으로 한 제품들이고 우리가 해외 시장에 기라성 같은 국가들이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서로 명성을 다져왔던 분야이기 때문에 40년간 써야 되는 제품 수명이 긴 그 제품을 그렇게 덜커덕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특히나 방위사업청이 이제 태동이 됐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방산 업체들을 또 실력을 알고 또 후속으로 국내 수요를 가지고 이제 그 군에서 운영을 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기관이 이 제품을 내가 터키가 또는 아랍에미레이트 UAE나 다른 나라가 사더라도 계속해서 잘 뒤에서 법적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후원을 하고 관찰하고 관리하고 서포트할 수 있는 행위를 원합니다. 이제 그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법적 체계나 이런 것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가 방산 수출을 처음 하려고 무조건 들고 해외로 나가서 막 뛰던 시대거든요. 옛날에 삼성, LG, 금성이 흑백 테레비 들고 나가서 뛰듯이. 그래서 그럴 때에 사실 관료로서는 참 정책 결정하시기 어려운 부분들도 저희가 때로는 찾아가서 막 때를 쓰고 건의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점심시간에 점심 식사도 거르시면서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는 지금도 청장님에 대한 그 존경심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예, 말씀 주시죠. 그때 우리 항공기를 외국에다 수출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우리 항공기가 우리가 전 세계 이렇게 경쟁 대상 중에 가장 후발주자입니다. 가장 늦게 이렇게 출발한 항공 산업인데 기라성 같은 외국들하고 경쟁해서 그 사업을 따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카이가 그 기본 훈련기를 그 터키에 판매할 때 아주 치열하게 경쟁이 붙었었는데 대단했죠. 그때 그것을 이겨냈다는 것은 정말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것들이 다 잊혀졌지만은 그런 인연으로 만나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예. 이선희 박사님은 1997년 4월 초에 T-50 사업단장으로 처음 부임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T-50 개발사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우여곡절이 많았던 이 고동훈련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도 이 단장이 부임하던 시기가 또 가장 어렵던 시기라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단장을 맡으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고요. 또 그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도 있을 텐데 어떤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특별히 어렵다기보다는
모든 개발 사업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맡아서 왔을 때 다른 개발 사업과 이제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이 개발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탐색 개발을 끝마치고 와서 그 탐색 개발을 끝난 인원들이 그대로 체계 개발로 연속이 돼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그 정상 절차에도 없는 그 단계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인력들이 남아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단계 전환이 끝나기 전에 체계 개발이나 정책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 결정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이 정책 결정이 되지 않으면 기술력이 다 흩어져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정책을 결정해야 될 사람들은 이제 체계 개발 들어가기 전에 항공우주정책심의회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인데 여기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김영삼 정부 말 그 해에 마지막에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들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전부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 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책 결정을 하도록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도 이제 해봤는데 이 돈을 주는 재경부에서는 그 앞에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그 실무 정책 결의해야 되는데 여기 아예 참석을 안 하니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그 재경부가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특별한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공문서를 보내도 공문서를 접수도 안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현대항공우주가 그 독일하고의 독점 계약을 맺어와가지고 더 좋은 제안이라고 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가지고 강력하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이 됐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그때 제가 그 책임을 이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말씀 과정에서 자체 개발로 이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 전 과정이 다 어렵고 어느 과정 한 과정이 쉬운 과정이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부임을 하셨는데요. 전 박사님,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소개했던 상황을 좀 잠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오랜 논의 끝에 이게 체계 개발이 이제 군 관리 또 업체 주도형으로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은 정부와 업체가 7대3으로 하게 되고 또 업체 중에 있어서도 한국의 삼성항공과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좀 나뉘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결국은 이제 공군이나 업체 모두 이 T-50 개발의 이 사업 진행을 중단하지 않고자 이런 아주 어려운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요. 과연 그렇게 업체나 공군 과정에서도 잘 넘어왔는데 정작 이 국가에서 승인받는 과정이 또 난항을 겪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공군이 탐색 개발 중반까지만 해도 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공군과 국방부가 탐색 개발 후반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돈줄을 쥐고 있는 재계원이 가장 중요한데 재계원에 가면 담당 과장, 그 다음에 담당 국장, 예산실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부정적이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부총리가 KDI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지시를 하였고 KDI마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요 요직 관련된 분이 자리 이동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재경원, 담당국장, 과장, 국방부 장관, 국방부 방실장, 획득개발관동 이런 분들 모두 자리를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뭐 한두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관련된 사람 모두 해야 하는데, 그때 방법이 제가 직접 그 장관님들이나 윗분들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편지를 쓰게 되게 됐습니다. 편지에다가 제가 국방과 기술지에 기고한 그 기고문 해가지고 주요 요직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승주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주미 대사로 계실 때 제가 그 락히드 설계 사무실에 초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한국에 가시면 꽤 어떤 요직을 맡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이 텍사스 휴스턴 총영사에 행사가 있어 오셨을 때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한 적인데, 김현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계셔가지고 이분에게 편지 썼고, 그 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 외교안보수석, 국무총리실, 경제부총리, 재경원 예산실장 및 국회 국방위원들 이 모든 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그 KDI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때에 국방부에서는 사업단장, 당시 초대 사업단장인 이재기 사업단장이 참석을 했고, 그때 이제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단장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만일에 이 사업이 안 가면은 항공산업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방부의 발언과 또 제가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을 받아보셔서 그런지 청와대 경제수석은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서는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재경원부터 길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선희 단장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97년도 4월 달인데 정말 와서 이 어려운 난관을 파헤쳐 나가시는데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단장께서는 국방부 장관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런 사실 말씀드리고, 국방부 장관께서 부총리를 면담해가지고 촉구하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 역시 뭐 무방 반응 상태였고,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통산부에서 실무회의를 하면 재경원은 불참해버리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재경원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때에 2차 청와대 경제수석 2차 관련기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에 우리 지금 이선희 사업단장이 참석을 하였고, 또한 국방부에서 사업조정관이 참석을 하였고, 여기에서 그 사업단장께서 굉장히 이 사업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이 사업 꼭 가야 한다. 또 그리고 사업조정관, 국방부 사업조정관은 이 사업이 국방부에서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 그러니 재경원에서는 조금만 예산을 좀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 이제 경제수석께서 국방부의 그 발언과 사업단장의 발언과 그 사업조정관의 발언을 굉장히 이해를 하시고 제안을 낸 게, 예산의 100% 중에 50%는 국방부, 20%는 재경원, 30%는 업체, 이런 쪽으로 그 당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공군 총장께 이제 보고를 했는데, 당시 국방부에서 이 50%는 공군이 담당하라. 그래 공군 총장님께서는 이걸 50%를 공군이 담당하게 되면은 많은 사업을 죽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중에 국방부에서 공군의 예산 비율을 높이면 된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공군에서도 이거를 승인해가지고 통산부 주재 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결국은 97년 7월 3일 날
오전 11시에 총리의 주관 항공산업정책심의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참여한 분들이 국무총리, 부총리, 국방부 장관, 통상부 장관, 과기처 장관, 건교부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 국가연 소장, 항우연 소장, 산업연구원 원장, 서울대 노영 교수 이분들 참여해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필요성을 건의한 바 이것이 항공산업정책심의에서 이 사업 폐기개발이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7순이 넘은 과학자가 보여준 오래된 파일 한 권. 메모지에 꾹꾹 눌러 쓴 제목처럼 이 파일은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의 선구자 전영훈 박사의 편지 묶음이다. 평생 수학 공식과 설계 도면에 파묻혀 살던 그가 대체 무슨 이유로 누구에게 이 많은 편지를 쓴 것일까? 수신자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 관계자 18명. 받는 사람에 따라 인사말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 수많은 편지마다 담은 전 박사의 마음은 단 한 가지, 간절한 읍소였다. 저는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전영훈 대령입니다. 언젠가 한번 고등훈련기 사업에 대해 설명드려야겠다 생각만 하고 그러지 못해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전 박사는 T-50 고등훈련기 개발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고백한다. 전 박사가 편지를 쓸 당시 고등훈련기 사업은 군과 정부에게 일종의 딜레마였다. 전력화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신규 고등훈련기 도입은 절실했지만 국내 개발을 추진하기엔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이 너무 컸던 것이다. 전 박사의 편지는 한마디로 우리가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한다. 저는 전투기 조종사 생활을 하며 진정 우리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로만 가능하다고 믿게 됐습니다. KTX-2를 개발하는 것이 항공무기 체계를 자주 국방화하는 데 기반이 되고 항공산업 육성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등훈련기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은 기술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이었다. 전영훈 박사는 그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연구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도 아니요, 경제 전문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기술 개발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기 없는 나라의 파일럿, 기술 없는 나라의 과학자,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힘이 없는 나라의 국민. 전영훈 박사는 그런 경험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등훈련기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저임금과 끈기로 경쟁했지만 이제 기술력 없이는 어림도 없는 시대입니다.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은 국가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도 기여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행히 전영훈 박사의 호소는 외로운 메아리로 흩어지지 않았고 정부 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보자는 논의로 이어졌다. 우리만의 날개와 기술을 가져야 우리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전영훈 박사의 진심이 편지를 읽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이수민 박사님, 좀 재경원 또 통상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국회 이제 국방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또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도 또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국회의 반응이나 또 어떤 설득 작업을 하셔서 결국 이렇게 통과를 시키셨습니까? 우리가 국가 정책 결정이 된 이후에 이제 체계개발 진입하면은 예산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때 그런 의원님들이 예결위 들어가서 예산을 전부 빼버렸어요. 그러면 사업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뭐 몇몇 사람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결이 마지막 결정하기 전날 장관께 직접 보고를 드리고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사업이 못 간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드리고 그때 장관께서 그때 이제 여당이 둘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대표들에게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그 예산을 넣어서 지금 이제 사업이 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국방이 전체도 전체지만 또 개별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득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고스란히 지금 이제 느껴지는데요. 결국 그렇게 이제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이제 97년 7월에 항공정책심의회에서 이제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이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세 분의 패널들은 또 사업단장으로서 책임자로서 또 방산업체의 입장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이 고등훈련기의 기본적인 목표를 위해 달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최종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좀 소감 좀 듣겠습니다. 이선희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제가 가진 기억을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이 소감 이전에 그 마지막 정책 결정하게 이르는 과정에 이제 제가 안보수석, 경제수석님들을 계속 만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 얘기하고 해야 된다라고. 근데 경제수석께서 회의를 주제를 조정회의를 시켜서 국방부 대표로 내가 참여하는데 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 추진은 단장이지만 예산이 국방부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 조정관에게 같이 초청은 안 받았지만 같이 참여하자 강권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토론이 벌어지면서 재경부 대표가 돈이 없다. 국방부에서 성의를 보지 않으면 못 간다. 이러니까 이제 사업조정관이 우리는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의견 표시를 해서 그러면 됐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급물살을 타서 그 정책 항공 우주 정책 심의회가 이제 실무회의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가장 최종 결정인 그 항공 우주 정책 심의회 의장이 이제 고건 총리입니다. 고건 총리께서 그 회의 주재할 때 저희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이걸 개발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거를 수출할 수 있겠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훈련기를 여기 수출이 가능하냐?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축적해온 기술, 거기에 지금 많은 인원들이 이번에 가서 미국에 가서 탐색 개발하면서 설계 기술도 다 배워왔고 또 우리가 생산 기술 다 갖추어 있다. 거기에 미국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록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한다. 그러니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본다. 두 번째 수출의 문제는 우리가 외국의 그 전문 업체에게 용역 의뢰를 했는데 시장에서 한 300대 규모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수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개발하고 나면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국력을 기울여서 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반드시 수출 성사시켜야 된다. 우리가 만든 초음속 비행기가 전 세계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걸 상상을 해보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그 결정에 땅 결정을 했을 때 밖에서 대기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환성이 다 지금도 이제 들리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사업을 우리 항공산업에 우리나라가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의 환호를 들으면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로 잘해서 성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정책 결정의 한 과정이지 더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임감도 좀 이렇게 더 강해지고 이런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전영훈 박사님은 어떻게 해고하십니까? 정말 체계개발 사업이 결정되고 결정된 것은 저에게는 사실 꿈만 같았습니다. T-50을 개발할 때에 정말 우리나라 항공무기 체계 자주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감개무량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사실 저에겐 너무나 힘든 고통의 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군에서 아음속기를 개발해달라고 그랬는데 초음속기로 개발한 것. 이것은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공군의 승인을 받은 후에 초음속 설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정말 하루하루가 급한 때였고 언제 결정이 날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연구원들에게 초음속으로 설계하라고 지시를 놨지만은 저의 마음은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기에 한이 없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공군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공군에서 이를 수용해가지고 정말 기뻤는데 이러한 일들 또한 업체 주도로 변경한 것, 국가연에 제가 있는 몸으로서 국가 주도 사업을 업체 주도로 넘긴다는 것은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국가연 본부에서는 뭐 국가연 주도로 체계개발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었지만은 연구원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정말 여러 힘든 과정이 많았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이 순간순간 하나가 탐색개발의 어떤 한편의 뭐 드라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시작할 때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제 항공우주 정책 심의에서 땅땅땅 때리는 그 순간 정말 너무나 감개무량했고 아주 그냥 벅찼습니다. 예.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간의 어떤 과정들이 다 이제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항공제 업체 입장에 있어서 우리 네. 김영준 전무님은 어떠셨습니까? 뭐 앞에서도 정책 심의에서 회의실 밖에서 환호를 하는 소리를 지금도 기억하신다고 한 것처럼 저희는 당시 이제 대전 엑스포 건물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뭐 엄청난 환호, 열정 뭐 난리 났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톤 타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앞에서 사업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정부, 특히 공군, 뭐 국방부 다들 이렇게 애써 주셨으니 이제는 정말로 개발을 성공해내야 되잖아요. 시작점에 섰으니까 솔직히 지금 되돌아보면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고 이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한번 할 수 있구나, 이 항공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항공학도들이 그간 계속 소외받아오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환호와 그 어떤 해내야지 하는 열정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좀 가보지 않은 미답의 세계를 마치 이제 탐험을 하기 위해서 배를 출항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희들 연구원들이나 실무 개발진들에 대한 생각은. 두 번째로는 이게 조단위 사업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업이 개발에 장기간을 투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양산 사업도 물론 죽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찌됐든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쥐고 삼성항공이 뛰어든 거고 삼성그룹이 의사결정을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려 이제 17%에 해당하는 공동 투자비도 분담을 해야 되고 실패하면 뭐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죽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도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의사결정에 정부와 사업단과 함께 의기투합이 됐었다.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희가 소외받는 항공학도 항공 분야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자동차, 뭐 막 뜨고 있는 반도체, 뭐 이미 전 세계적으로다가 우리가 수위에 있었던 탑을 지키고 있었던 조선 이런 분야에 비해서 항공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첨단을 준비된 것도 없이 이러는 게 국민적인 정서였고 아마 우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분투하에 주셔서 어찌됐든 사업이 최종적으로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국가가 우리를 이끌어주는구나. 드디어 우리가 좀 일천하고 산업적으로 가진 건 없더라도 이제 한번 항공에 진짜 우리가 헌신하고 투신해 볼 만한 상황이 되는구나라는 좀 비전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한 그 열정과 또한 의무감, 책무감,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에 기저가 됐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는 군관민의 어떤 이런 의식, 또 연구원, 회사에 또 일치된 팀워크가 있었기 때문에 7년 동안의 그 체계 개발을 하면서도 안 가본 길을 뭐 때로는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돌부리에 채이고 하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정신, 스피릿이 있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훈련기를 아직 국가인이 하는 걸 믿질 못하겠다. 우리는 해외 도입을 해야 되겠다. 직구매를 하게 되면은 3, 40년 동안 아무것도 연구를 못 하게 된다는 결론이 납니다.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국가연에서는 T-50이 탐색 개발 간다는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이거는 좀 무리다. 항공기가 이제 초음속기가 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개발료도 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아음속 비행기라도 제대로 만들려고 해. (20대를) 더 추가 구매해야겠다고 이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야적돼 있는 T-38이라는 항공기를 저희가 상태를 좀 보고 첫째 조건이 자기의 파트너는 업체 주도형이 되어야겠다. 오 년 동안에 8,500을 투입하면 1년에 약 2천억씩 돈을 들여야 되는데 2조 원 가까이 가는 예산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KTX2 개발을 죽여야 자기들 고동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 단계 전환은 체계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체계 개발은 이제 업체 주도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 체계 개발의 계획서를 이제 그 주무 업체인 삼성항공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전무님, 예. 이 삼성항공이 작성한 체계 개발 계획서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체계발의 그 많은 방대했던 분야별 얘기를 세세히 얘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어떤 전략 또는 가장 심각하게 저희가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던 항목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용,
그다음에 일정, 성능이라는 지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용 일정 성능은 이제 공학적으로 어떤 제조업에서 뭔가를 개발할 때는 아주 이제는 바이블 같이 된 중요한 지침이기도 하고 철학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축만 실패를 해도 사업은 사실은 실패를 하게 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지금 그렇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세 개의 요소, 바이블 같은 이 세 개의 요소를 어떻게 체계개발 계획에 제대로 녹여넣고 합리적으로 정합성이 되도록 사업 계획을 짜느냐가 사실 모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산 같은 부분은 이미 비용은 정부에서 사업을 승인을 받으실 때까지 많은 조화로운 이제 조율 작업과 큰 틀에서의 매크로하게 이제 판단해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은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분담까지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모든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다만 이제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개발을 이렇게 첨단 항공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10년이나 되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경험의 일천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빠뜨리는 거, 놓치고 가는 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잘 능력이 안 되니까 열심히는 하려고 의욕은 많지만 선진 항공사의 개발 본부들, 개발센터처럼 한 번에 탁탁탁 솔루션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도돌이표를 그리면서 돌아가야 되는 반복 작업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는 어떤 분야는 이런 이제 추가로 발생 예상 못했던 비용을 채워주기 위해서 규모가 축소되거나 취소돼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당초 계획 안에 있는 요소들 중에서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연성 있는 계획을 짜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보듯이 엄청나게 이터레이션을 그러니까 반복적인 검토를 하고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또 삼성의 특유한 문화이기도 한데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라는 말이 있듯이 그때 하여간 엄청난 검토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정인데요. 일정이 어찌 보면 그냥 뭐 스케줄대로 잘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3대 요소 중에서 제일 부러지기 쉬운 게 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일정을 안 가본 사람들이 일정을 예측해서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준비 상황이 되면 이를 도모해서 결과를 만족스럽게 만들어서 다음 작업 또는 연관된 작업에 뿌리는 일들이 계속 그 피라미드 구조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에서 일정이 딱 부러지는 순간 나머지가 다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도 수만 개의 업무 항목, 개발해야 되는 소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업무를 이제 타스크라고 영어로들 저희가 많이 쓰는데 그 타스크들 수만 개가 서로 막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누구한테 어느 분야로 주고 이 부분을 다 정리해내는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좀 낯선 프로그램을 하나 접하게 되는데요. 락히드 마틴에서 저희에게 추천을 한 것이 지금 그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그 MS 프로젝트라는 그런 일정하고 사업 관리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이게 보편화되는데 세계적으로 당시는 사실은 이거 배워가지고 쓰는 것조차도 좀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대한 작업을 하면서 이런 상용 툴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이 지금 쓰고요. 그래서 이때 무엇을 언제 왜 어느 수준으로 해내야 되는지를 수만 개의 항목별로 서로가 정의되는 부분들을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모의 실험을 일정을 가지고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부분인데요. 앞서서도 일정도 계속 그 리스크를 잡는 일들을 하는 중요한 반복 작업이 진행됐지만 성능 부분은 사실 고객인 공군에서나 사업단에서 저희에게 요구도를 과하게 주시면
지켜내지도 못할 약속을 사업이 가야 되니까 과하게 약속을 하게 되면 뒤에 가서 반드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군에서도 비행기 조종사 출신들의 그 아주 엘리트 스마트한 집단과 또 저희 쪽에서 기술을 아는 엔지니어들 양성된 뭐 밀천합니다만 두 집단이 하나의 팀워크가 돼서 이 부분을 매우 합리적이고 근거 있게 그다음에 미국의 그 국방 규격 이 정도 급의 항공기라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서 소위 나중에 사용자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 요구도 그 밑에 작전 요구도 개발 요구도들을 다 뿌리를 연결시켜 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전문적 분야라 일반 시청자들께서는 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첨단 항공기 분야 부품이 30만 개 들어가는 분야에서는 이 대단히 뿌리와도 같은 판단이 필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군의 그 핵심 스마트한 우리 그 인력들과 우리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업체 또 물론 지원을 했던 ADD 많은 분야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이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된 요구도에 따라서 저희는 그것을 실제 분야 제품별로의 규격에 반영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주 비용, 일정, 성능에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영훈 박사님도 이제 삼성항공이 작성한 체계 개발 계획서를 좀 쭉 검토를 좀 해보셨을 텐데요. 이제 그대로 진행해도 부족한 점이 없다고 좀 판단을 하셨는지 뭐 객관적인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T50을 시작할 때에 항공산업의 기틀을 마련코자 몇 가지의 목표를 지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T50 고등훈련기를 세계의 최고의 항공기로 개발하겠다. 두 번째는 T50을 개발한 후 동급의 항공기에 대한 개발 능력을 확보하겠다. 세 번째는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장비, 시설, 소프트웨어 및 인력 등을 확보하겠다. 네 번째는 항공전자가 우리가 주체가 돼서 개발하겠다는 것이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주요 장비로서는 예를 들어서 구조 필요 시험이나 정적 쪽의 시험 장비들이 사실 배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국가연회랑 그 항우연회 그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제 이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구조 정적 시험이라든가 필요 시험 장비는 우리가 살림하는 데서 사실 밥그릇과 같은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필요적이 했는데 계획서에 이제 반영이 사실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해 두게 되면은 반드시 시험대행할 시험병 조종사가 필요한데, 시험병 조종사는 업체에서도 필요하고 또 군에서도 필요합니다. 업체에서는 개발이 된 후에 업체에서 먼저 시험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요구도에 만족이 되고 그러면은 군의 운영 시험을 이렇게 맡깁니다. 그 공군의 시험병 조종사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삼성항공에서는 뭐냐면은 우선 사업비가 증가가 되니까, 물론 그건 다 보유하고 출발하면 좋겠지만은 사업비가 출발하게 되면 사업이 또 못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가지고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근데 궁금한데 그렇게 처음에 반영되지 않고도 나중에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사안인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장비가 그 국가연이나 그 항우연의 장비를 이용했고, 조종사들은 공군 조종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그 조종사 활용하는 데 맨 처음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그러나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그걸 다 개선해 나가고 또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실 개발을 했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작은 궁여지책. 궁한 나머지 생각다 못해 짜낸 계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가 필요한데 결과는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되다. 필요 없는 거지만 하고 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화위복이고 신의 한 수와도 같았던 정말 우리를 이끌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했다. 그래서 T50 개발 사업은 부위 정경. 위기를 맞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세운다. 우리가 배우는 기술도 있지만 이 기술을 쓸 때마다 기술료를 줘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핵심 기술 개발이나 부품 국산에 대해서 속도를 박차를 가야 된다. 위기를 겪을수록 더 강하고 지혜로워진 불사조의 이야기. T50 고등훈련기 개발사.